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아침에 창원에서 이제 창원 상공회의소가 우리 창원시에 있는 경영자분들, 기업 경영자분들과 함께 조찬 세미나를 개최해 주셔서 이곳 창원에 와 있습니다. 23년 11월 8일 밤 10시 5분입니다. 지금 공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 그 궁금한 것들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역사상 네 번째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날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정말 엄청난 강세로 마감을 했었죠. 정부도 매우 정말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단행했고,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폭등했고, 코스피가 정말 단숨에 5.66% 올랐고요. 코스닥은 7.34% 넘게 폭등한 거죠. 코스피가 하루 만에 월요일 하루 만에 134포인트 올랐죠.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코스피라는 지수가 나온 이래로 가장 큰 상승폭이었고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104조 정도, 코스닥은 한 28조 원 정도 이렇게 불어났으니까 올해 정부 예산이 한 6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나라 살림살이의 한 5분의 1 정도가 이 주식시장에서 불어난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날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무너졌고 상당 부분의 그 상승 흐름을 반납한 겁니다. 이렇게 반납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특히 이 유가증권 투자 주체죠. 외국인, 기관, 개인 3대 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치웠고 개인만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날 또 개인은 추가적인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죠? 자, 이런 현상 속에는 공매도라는 것이 배경이 분명히 깔려 있고 아마 공매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질문도 많이 갖고 계실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공매도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좀 쉽게 설명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의 개념과 원리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뭐 주식도 사고 파는 거지만 주식 말고요. 다른 거 그냥 과일도 똑같아요. 사과라고 해볼게요. 저는 이 숏셀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숏셀러예요. 저는 사과를 팔고 싶어요. 근데 사과가 없어요. 사과가 없는데 어떻게 팔죠? 사과를 브로커한테 빌려서 파는 거예요. 빌려다가 마켓에 가서 파는 겁니다. 그럼 마켓에 팔면 지금 사과 하나가 100원이니까 100원에 일단 사과를 팔아요. 근데 이 마켓에 사과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100원이 아니라 50원이에요. 그럼 그때 떨어졌을 때 어쨌든 100원에 팔았어요. 돈 많이 벌었겠죠. 근데 50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사과 가격이. 그러면 돈을 100원을 갚는 게 아니라 사과를 50원으로 사와요. 다시 떨어졌을 때. 사와서 사과로 갚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주식시장이 아니고도 통상적인 의미의 숏셀링이라고 합니다. 숏셀링. 공매도예요. 그게 공매도예요. 주식시장만 공매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시장에는 공매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역시 주식시장에도 공매도가 있는 것인데 공매도를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억이라는 주가 있어요. 현재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이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0주를 빌려서 일단 팝니다. 나는 주식이 없어요. 없지만 빌려서 파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빌려서 파는 거죠. 근데 예상대로 떨어졌어요. 5,000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000원짜리를 100주 팔았으니까 100만원이라는 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후에 5,000원으로 떨어졌고 역시 100주를 갚아야 되니까 5,000원씩 100주를 사면 50만원이면 사는 거예요. 그럼 50만원을 갚으면 되잖아요. 주식으로 갚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만원에 팔았다가 50만원에 샀으니까 50만원의 시세 차익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공매도가 유용한 투자 전략일 수 있는 것은 증시의 하락장일 때예요. 증시가 하락할 때는 주식이 없지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다는 거죠. 그게 공매도고요. 그럼 주식 없이 빌려서 매도하니까 매도세가 더 강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주가가 하락하겠죠. 그죠? 실제 주가가 하락하도록 유도할 텐데 기업 가치를 왜곡시켜요. 실적은 좋지만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보를 흘려보내요. 증권사도 자산운용사도 그 증권사에 근무하는 여러 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리포트도 그렇게 쓴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왜곡시키는 발언을 해요. 그러면서 주식을 미리 파는 거예요. 그죠? 파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손실을 보죠. 그럼 주가 하락에 따라서 실제 차익이 발생하니까 또 역시 증시 하락장이 올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의 개념이 이런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주식시장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공매도의 원리는요. 좀 복잡하지만 자 보세요. A 증권사가 있고 B 증권사가 있어요. 근데 B 증권사는 그 해당 종목이 없어요. A라는 종목이 없습니다. 대신 A 증권사가 그 해당 종목을 1,000주 가지고 있어요. 그럼 A 증권사한테 빌리는 겁니다. B 증권사가. 빌리는 거예요. 빌릴 때 그 중개기관이 있겠죠. 대차 중개기관이 있어요. 그게 예탁결제원입니다. 그럼 B 증권사는 A 종목에 대해서 1,000주 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B 증권사는 빌려서 A 종목을 1,000주 매도하는 겁니다. 어디서? 거래소에서. 자, 그러면 현재 1,000원에 매도를 해요. 근데 주가가 하락해서 700원에 가격이 형성돼요. 그러면 그때 700원에 주식을 다시 사서 주식으로 갚으면 되겠죠. 300원의 수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1,000원보다 주가가 상승하면 그때는 손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가가 하락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또 주식 가격이 하락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부정적인 정보를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이 공매도가 이 수익 구조가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숏 스탁 셀링이에요. 아까 숏 셀링이 뭔지 설명드렸죠. 그게 숏 셀링인 거예요. 근데 이 공매도는 소위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니까 숏 셀링인데 숏 스탁 셀링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공매도는 사실 한자로 보는 게 더 좋아요. 공매도의 공이 뭐예요? 공, 아무것도 없다. 0인 거예요. 0. 없지만 판다 이거예요. 없는 것을 판다. 그게 공매도입니다. 조금 더 그 정의에 가깝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 앞으로 가니까 이제 쉬워질 겁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거는 것. 이게 공매도입니다. 자, 이제
말 그대로 공매도의 경제 용어로서의 정의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주식을 빌려서라도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링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다. 그 다음에 실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싼 값에 되사들여요. 이걸 숏 커버링이라고 해요. 그죠? 빌린 주식을 다시 갚습니다. 그때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매매 기법이라는 겁니다. 주로 초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주식 투자 기법입니다. 이 정도면 설명이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공매도입니다. 자, 근데 이 공매도가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고 계시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기울어진 운동장. 최근에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 IB뱅크죠. 두 곳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9개월 동안 560억 원대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은 걸 적발한 것이죠. 정말 이 불법 공매도 적발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 이 불법 공매도 적발은 최장기간이고 최대 규모라는 거, 그게 의미가 있죠.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공매도를 할 때 당연히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차입해야 돼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매도 개념 설명드렸죠. 차입을 해야 돼요.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야 됩니다. 근데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상태, 무차입 상태다. 그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려요. 그건 그러니까 사전 차입이어야 되는데 사후 차입을 해요. 그건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거를 이번에 적발한 거죠. 글로벌 IB뱅크들의. 근데 더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보면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고요. 23년 끝나지도 않았는데 45건이나 적발을 한 거고, 적발된 건만 가지고도 보면, 그리고 불법 공매도 과태료 과징금을 부여한 규모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대적인 비중이 외국계 금융사예요. 이번에도 외국계 금융사였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거 중에 하나예요. 정리를 좀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 그 세 가지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기관 외국인의 경우와 개인 투자자의 경우 대우가 차등적이다. 차등 대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등 대우를 해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같은 조건에 따라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하도록 하면 되죠. 그게 개선 사항이에요. 지금은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빌리고 같은 조건으로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로 대차 거래를 이용하는데, 최근 한 달간 개인이 대차 거래에서 그 차입자로 참여한 비중이 최근 한 달 동안 0.4%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차 거래를 통한 공매도를 활용한 그 투자 기법이죠. 공매도를 한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99.6%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에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기관이나 개인은 훨씬 쉽다라는 관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차등 대우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전산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식 빌렸는지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차입 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전 차입. 그럼 사전에 차입하고 거래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그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근데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요, 공매도 주문을 받을 때는 주문자가 실제 주식을 미리 빌린 뒤에 그 한도 내에서 공매도 주문을 넣었는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래가 발생한 지 2일 뒤에 청산 결제가 이루어지죠. 그때 빌린 주식과 공매도 주문량을 얼만큼 했는지 그 수량을 비교가 할 수 있어요. 공매도량 그리고 빌린 주식 그 수량을 나중에 2일 뒤에나 확인 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불법 공매도를 단행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그것에 따른 처벌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외국인이나 기관은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그게 불평등하다는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매도래요. 불법 공매도 이 처벌이 솜방망이다. 충분한 처벌이 아니다.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부당이익을 환수 조치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처벌이 사실 충분하지 않으니까 기관 투자자나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처벌이 세지 않으니까 이 불법 공매도를 활용해서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그러면 불법 공매도를 없도록 만드는 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선해 나가는 것과 전격 금지 조치를 단행하고 사후에 개선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분명 듭니다. 그 부분을 저도 이 공매도 금지한 당일날 뉴스라인 KBS 뉴스라인에서 그 얘기를 살짝 했죠. 그걸 지금부터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실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을 수 있느냐, 주가에 긍정적인 것이냐, 그 여부를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었던 게 그 전에 사전에 세 번의 금지 조치가 있었어요. 설명드릴까요? 첫 번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습니다. 2008년. 그때 주가가 급락할 때 그때 공매도를 금지 조치함으로써 추가적인 급락을 막는 방법으로 쓴 거죠. 그죠? 역시 두 번째는 2011, 12년 당시에 유럽발 재정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역시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터졌을 때 그때 주가가 막 급락하고 할 때 공매도를 또 금지를 했었죠. 그러면 그 공매도 금지 기간에 실제 주가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겠죠. 한번 보면 2020년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기 전과 후를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때요? 2020년에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주가가 코스피는 한 달 뒤 6.5%, 그리고 세 달 뒤 24%, 코스닥은 한 달 뒤 18%, 세 달 뒤 47.9%로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오로지 공매도에 따른 영향이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일단 공매도 전과 후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주가가 상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20년이죠.
그 다음이요.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려고 해요. 2008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기 전과 후를 보면 공매도 금지를 단행한 이후 한 달 동안 코스피는 24.7% 빠지고요. 세 달 뒤에도 횡보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달 뒤 32.9% 빠졌고 세 달 뒤까지 다소 횡보한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공매도를 금지 조치했던 결과 반드시 주가가 상승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주가가 하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저희 생각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면 일단 이 숏셀링 자체가 불가능한 대상 종목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락 시장에 베팅을 하는 이런 공매도가 작동이 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공매도 금지했네 하면서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과연 그러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공매도의 효과는 일시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가에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죠. 블룸버그에서 한국 코로나19 때처럼 경제 위기도 아닌데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앞에 말씀드렸던 그 공매도를 금지했었던 시점이 위기 때마다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유로발 재정위기,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위기 때 주가가 급락할 때 그때 주가가 추가적인 과도한 급락을 막도록 또 과도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뭐 이해가 간다,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엔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블룸버그가 시장 투명성과 한국 증시의 매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맞는 것일까? 한국 증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어렵겠다. 한 투자 매력도를 실추시킨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한국이 MSCI 지수,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준비하고 있고 뭐 이것은 여당과 야당 상관없이 그 공약으로 걸었던 거예요. MSCI 지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준비 노력하겠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금융 선진화를 이루겠다. 이것은 여야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선진화돼야 해외 외국인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고 그게 주식시장을 좀 키우고 그것은 선순환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한국 경제에. 그런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례적인 일로서 선진국들이 지금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과연 되겠습니까?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고요. 있는 그대로. 역시 로이터 같은 경우도 영향력이 큰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이 편입되기 위한 요인 중 하나가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일관성이 없는 한국
주식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선진국 지수에 포함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이미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그 선진국들의 금융시장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융시장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소위 우리 개인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문제지 공매도 제도를 금지할 문제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R&D 예산 지출액을 줄인 걸 가지고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교통사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자동차 운전을 못하게 만들 겁니까? 교통사고가 많으면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는 게 뭔지를 보니까 음주운전이 많다. 혹은 뭐 신호위반이 많다. 그러면 음주 단속을 열심히 하고 신호위반을 못하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자동차 운전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관점에서 공매도를 금지할 일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 나갈 일이고 제도를 개선해서 공매도가 이루어지도록 이건 선진화된 금융투자 기법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도록 느껴주게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조금 있으면 제가 어떤 하나의 책을 여러분들께 제 채널에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그 책이 혼돈 속의 혼돈입니다. 혼돈 속의 혼돈.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1600년대 책이에요. 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동인도 회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게 최초의 주식 회사거든요. 그 당시부터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라는 것은 오히려 선진화된 투자 기법인 거고 다만 그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개선해야 될 일인 것이지 금지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뭐 좋은 호평은 받을 수 있겠죠. 그죠? 표는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금융 선진화라는 원래의 과제, 공약, 그 목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 그 길은 오히려 멀어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거의 끝나가는데요. MSCI 지수 편입과 공매도 금지 간의 관계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일단 MSCI 지수가 뭐예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글로벌 주가 지수 산출 기관이죠. 여기서 투자 지표가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나 연기금이나 주요 기관 자금이 이 지수를 추종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순간 기계적으로 정말 많은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MSCI 지수 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 지수가 있고 이머징 마켓, 신흥국 지수가 있고 프론티어 마켓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이머징 마켓 중에 아시아 여기에 있죠? 한국.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에. 호주, 홍콩,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됨으로써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시아에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고 인도네시아가 있어서 알타시아 국가들 이들이 있어서 이머징 마켓 중에서는 또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런 지역으로 더 많은 자금 유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머징 마켓에 머무르는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매도를 금지하면 MSCI 지수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매도가 재개되고 공매도라는 제도도 있고요. 또 외환 시장도 완전 개방을 한다든가 시간과 장소에 불문한 개방을 한다든가 뭐 주식 거래 같은 경우도 24시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공매도도 또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겠지만 공매도 금지한다고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그 나라들이 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안 보여드렸나 보네요.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가 지금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자, MSCI 선진국 지수 바로 이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못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의 장표만 더 보여드린다면 공매도 제도 개선이 우선 아닌가? 네, 공매도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잡았어요.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든가 또 기관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 감시 시스템을 더 강화한다든가 투명하게 그리고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의 차입이 어려워서 공매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대주제도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든가 또 시장 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를 남용하는 것이 우려되니까 이 시장 조성자 공매도 규모도 절반 이하로 축소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고 개선한 다음에 공매도를 하는 게 도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공매도 제도를 소위 긴급 금지함으로써 오히려 뭐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뭐 표는 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가 더 어렵고 더 지연될 수 있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날로부터 뭔가 긍정적인 게 아니라 편입될 가능성이 있고 편입 후보 국가 리스트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그 과정에서부터 직접 투자, 기계적인 자금 유입이 있는 것 외에도 직접 투자도 몰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후에 뭐 공매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제 녹화를 마무리할 텐데요. 네, 녹화 의견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 2024년을 결정지을 20대 경제 트렌드를 담은 이 책을 통해서 참 어려운 지금의 경제 어떻게 대응하고 스태그플레이션에 어떤 대응을 내가 선제적으로 하고 어떻게 나는 준비된 나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이 책을 통해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녹화는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라이브로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